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RWA 프론티어 팀의 실물자산 RWA 실물이 더 예쁜가요? 라는 주제로 이번 발표를 맡게 된 강민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저를 비롯해 김동혁, 김경은, 권순용, 신성원, 그리고 저희 멘토 이재욱 이렇게 한 학기 동안 RWA에 대한 조금 더 심도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팀 자체적으로 RWA를 단순히 실물 자산이 아닌 어떠한 요소를 갖춘 자산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였고, 그리고 RWA에 다들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본질적 가치를 규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이 본질적 가치들이 어떻게 발현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그래서 저희 팀이 생각하는 현재 저희 나라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의 RWA 어떤 시장의 상태를 좀 규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는 RWA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RWA 정의하기에 앞서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RWA 어떤 시장의 성장성을 설명할 때 보통 굉장히 불리시한 어떤 관점들을 채택하시고는 하는데, 실제로 2023년 9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24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 이제 디파이 전체 시가총액의 한 6.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좀 작은 수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동일한 해에 1월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을 보고 미래의 RWA가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유수의 리서치 센터와 또 투자 기관들에서 2024년에 키워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키워드는 RWA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실제로 2030년 정도가 되었을 때 최소 규모로 보아서도 RWA는 3.5조 달러 그리고 10조 달러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지만 그러한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로벌한 GDP의 어떤 비중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 16%까지도 이 RWA 실물 자산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사실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RWA가 어떤 금융의 혁신이다, 그리고 RWA 붐이 온다, 그리고 이게 도입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되어서 시장 전체가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한 학기 동안 탐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한 달 동안은 굉장히 리서치를 해보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피상적인 어떤 통계 자료나 아니면 그냥 예측치, 기대치 밖에 찾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더 뎁스 있는 것들을 위해서 채택했던 방법은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엘리시아나 아발란체나 크레더 그리고 람다 256 같은 기업에서 실제 RWA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셨었고, 이런 현장에서 느끼시는 어려움들 그리고 앞으로 RWA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의견들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하는 RWA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격, 그리고 소유권, 그리고 가치 이전입니다. 먼저 가격은 이제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가격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소유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소유권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장점을 쓸 수 있으려면 그 자산이 갖추어야 되는 조건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것과 대비해서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공공재라든지 아니면 자연물 같은 것들은 RWA에 포함되기 힘들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저희 팀이 조금 더 이것을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해본 것인데요. 가치 이전입니다. 이제 RWA라는 것 자체가 실제의 대상 자산의 가치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블록체인 상에 그 가치가 이전되는 또는 복사되거나 그대로 이렇게 이동되어 오는 그 과정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 가치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을 조금
달기로 했습니다. 팀에서는. 그래서 대비해서 살펴보면 저희는 이제 저희 기준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은 RWA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뭐 1달러의 어떤 법정 화폐를 넣었을 때 거기에 패깅되는 RWA 토큰을 발행을 해주는 것인데, 근데 이 자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이 1달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운용되면서 생기는 수익을 그 토큰의 가치에 반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가치 이전이 정확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내린 정의의 RWA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 자산들을 예치하거나 보관하는 어떤 역할자 아니면 어떤 뭐 기관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블록체인상의 어떤 가치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라클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블록체인상의 그 토큰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생긴 토큰들을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저희가 말하는 RWA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뭐 RWA를 다들 주목하는 이유는 그 개념이 가진 가치와 이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RWA가 가진 본질적 가치가 무엇일까요? 저희 팀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RW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크게 나누어 보면 블록체인에 담기기 전에 어떤 발행 과정이 있을 것이고, 블록체인에 담긴 이후인 유통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발행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페이퍼워크나 아니면 그냥 전자 계약서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이렇게 연결되던 과정이 사실상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서 비용 절감이라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뒷단의 어떤 유통단에서는 그 추가적인 유통 시장이 창출됨으로써 생기는 수익 창출이라는 가치가 크게 RWA가 가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의 어떤 가치들을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 장을 좀 네. 비용 절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사모펀드 사례에서 사실 찾을 수 있었는데 한 3,000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지면서 한 몇 번의 클릭으로 이루어지는 그 운영 전체 절차의 감소, 단순화, 여기서 생기는 비용 절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자산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서 거기서 발생하는 뭐 운영 수익을 수수료를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관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산을 운용한다는 관점에서 지켜야 할 어떤 컴플라이언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세금을 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뭐 주주총회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진행을 하거나 체인상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거기에 부과되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질적 가치인 수익 창출은 저희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어떤 리서치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RWA 시장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폭넓게 많은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실제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한 80조 달러 정도의 그 자산들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보통 그 투자를 할 때 어떤 선호하는 자산들 중에서도 대체 자산들, 리스크가 좀 높지만 또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들에 실질적으로는 한 5%를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대체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아지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이 대체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때 한 20%까지도 포트폴리오에서 투자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굉장히 과한 어떤 해석을 좀 해보았을 때 그 5%에서 20% 차이의 한 15%가 추가적으로 이 RWA 시장이 넓혀질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 투자된다라고 보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운용 수익이나 자산 운용사 입장에서의 수익은 한 4천억 달러 정도가 추가적으로 창출될 것이라고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두 번째 요소는 조금 정량적인 수치는 잘 없을지 몰라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어떤 뭐 선박 아니면 뭐 영화 저작권 같은 자산들을 토큰화시켜서 거래할 수 있어서 생기는 수익 창출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한 저희가 두 가지 본질적 가치들을 이제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현실에서 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비용 절감 가치에서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모펀드 사례입니다.
일단 한 6천억 달러 정도의 운용 자산을 가지고 있는 뭐 아폴로라는 자산 운용사, 그리고 JP 모건에서 만든 그 토큰 발행 프로토콜인 오닉스, 그리고 메인넷은 아발란체, 이렇게 해서 실제 POC를 진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에선 사모펀드를 토큰화시킨 어떤 경험들을 공유해주고 있는데요. 그 전에 사실 사모펀드가 기존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 펀드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절차를 이 장표에서 보시면 사실 이것 또한 굉장히 단순화시켜 놓은 장표이긴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시켜 놓은 어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부분이나 아니면 미들 오피스, 백 오피스에서의 어떤 업무들을 보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은 더 상세하게 나타내었지만 실제로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포트폴리오의 투자 어떤 비중들을 계속해서 조정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사모펀드사들은 이거를 한 월별로 매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들을 굉장히 자주 해야 되고 매수 매도 체결을 해야 되는 이슈들, 그리고 이걸 또 리포트로 만들어서 뭐 투자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사실 이것들을 어떤 세세하게 절차로 나누어 보면 한 3,000단계 정도의 절차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서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펀드를 토큰의 형태로 발행했을 때는 어떻게 절차가 되느냐는 이제 아래의 도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민트 색깔로 표현한 부분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어떤 그 법정 통화를 투자자들이 예금 토큰에 이제 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예금 토큰에서 실제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별 또 스마트 컨트랙트에 자산을 이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케스트라 컨트랙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투자 자산을 배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각 뭐 여기 오닉스나 다른 이렇게 토큰 발행 프로토콜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펀드 토큰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실제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된 네트워크인데, 서로 다른 체인상에도 그 메시징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토큰과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000단계였던 것이 이제 N번의 클릭으로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이 POC에서 증명을 해낸 부분이고, 사실은 이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운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N번의 클릭이라는 좀 극명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잉여 현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을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은 어딘가에 투자되지 못하고 남는 잉여 현금들이 남게 되는데, 그게 통계적으로는 한 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3%에 사모펀드들이 평균적으로 내는 수익률 한 8%를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0.24%의 기회비용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하게 되면 그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들오피스, 백오피스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전체 매출 대비해서 일반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까지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일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의 이제 두 번째 사례는 가장 많이 아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토큰 증권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IPO, 공모, 그다음에 뭐 상장이라고 부르는 절차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의 어떤 서류 심사, 뭐 실사, 그다음에 보고서 청구, 이런 것들의 절차들이 모두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이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이 되었을 때는 물론 사람들이 직접 확인해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되는 지점에 있어서는 어떤 기술이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식적인 서류 작업이라든지 그 채널 간의 소통이라는 부분은 앞에서 사모펀드에서도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트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몇 개월 아니면 몇 주가 걸리던 것들을 며칠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실 STO 사업을 하는 분들의 어떤 기술이 가진 이점을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두 번째 본질적 가치인 수익 창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익 창출에는 저희는 세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메이커다오라는 프로토콜입니다.
메이커다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프로토콜 안에 암호화폐를 담보로 넣으면 거기에 1달러에 패깅되는 1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다오를 사실 여러 측면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 팀이 이 메이커다오를 꼽은 것은 RWA 사업을 본인들 프로토콜에 도입하고 확장함으로써 프로토콜 단에서 큰 수익을 얻은 것을 저희가 결과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단계로 저희는 메이커다오가 RWA 사업을 활용한 측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2021년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하면서 유동성 경색이라는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나오는 수수료로 주된 수익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유동성 확보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었고 그 상황에서 RWA 금고 볼트를 도입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뭐 상업용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담보로 잡거나 아니면 화물 선적 서류를 담보로 잡아서 다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러던 시도 끝에 여기 좌측에 있는 그래프에 표현되어 있듯이 회색 부분에서 보이는 게 이제 급격한 유동성 확장인데 HV뱅크라는 전통 은행에서의 대출 상품을 담보로 다이를 발행해준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이제 전략적으로 좀 통했다라는 첫 번째 사례를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의 경우에는 2022년 10월에 미국 국채와 이제 회사채를 금융 상품으로 하는 MIP65 볼트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민트색에서 보시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민트색으로 보시는 어떤 수치들이고요. 그리고 또 2023년 7월에는 미국 국채 상품, 단기 국채 상품인 블랙타워 안드로메다를 볼트로 도입해서 오렌지색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유동성 확대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RWA 볼트는 이렇게 메이커다오 안에서도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실제로 2023년 10월에는 전체 거시경제에서 이제 금리 자체가 굉장히 오르게 되면서 한 30억 달러 정도의 규모까지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큼지막한 한 2단계 정도를 거친 메이커다오가 전체에서 RWA 볼트가 한 70% 정도까지 비중을 차지할 때가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메이커다오의 엔드게임 자체는 거시경제에 대한 좀 노출을 줄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RWA 비중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 53% 정도로 줄어들긴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노력 끝에 사실 굉장히 최근에 메이커다오가 또 전통 금융에서 온체인으로 유동성을 옮겨온 사례가 있었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다이를 예치했을 때 나오는 그 예금 이자율을 높인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EDSR이라고 해서 좀 확 강화된 DSR, 그러니까 예금 이자율을 굉장히 기존의 3.18%에서 8%로 높이는 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전략을 취했었고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저스틴선이나 이런 고래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을 예치를 하면서 메이커다오 입장에서 오히려 이건 지속 가능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제 8%에서 5%로 다시 떨어뜨린 사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래프 여기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그 당시에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확장된 모습이 보이고 이거를 저희가 사례로 꼽은 것은 이러한 디파이 프로젝트가 RWA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온체인상으로 전통 금융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창출의 두 번째 사례는 저희는 이제 부동산 RWA입니다. 부동산 RWA는 저희가 이제 인터뷰했던 엘리시아의 사례를 저희가 좀 더 단순화시켜서 구조도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엘리시아는 이제 토큰 발행 프로토콜로서 그 부동산 보유자, 자산 보유자에게 RWA NFT를 발행을 하고 그럼 보유자는 그 NFT를 2차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구조는 자산을 검증하는 거나 신탁사처럼 운용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를 이제 DAO라는 조직,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을 통해서 한다는 점이 조금 특이할 만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 1,050만 달러 정도의 DBA를 유동성을 창출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이 구조를 보시다 보면
이것은 실제 기존 금융시장에서도 있는 리츠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가 아닌가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부분은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구조도를 그려보았는데요. 실제로 리츠도 부동산 투자 회사로서 지분을 투자자에게 공모든 사모든 판매를 하고 그 지분만큼 나중에 부동산 자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면 아까 다오로 이루어지던 어떤 백오피스, 미들오피스의 기구를 좀 다른 회사들, 자산관리 회사나 자산 보관 회사나 수탁 회사들이 수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부동산 거래 시장을 좀 RWA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본 어떤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걸 이제 두 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사실상 아까 TVL이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장이나 사업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 어떤 수익이 되는 민팅 수수료의 비율이 0.5%에서 한 5% 정도로 조금 적은 편이고 그것을 또다시 어떤 다오 주체들이나 여러 주체들에게 또 나누어져야 되는 어떤 이슈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자들에게 분배된 수익이 한 69만 달러 정도가 되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기에는 아직은 부동산 RWA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업 아닌가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서 실제로 어떤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시행사업인데 시행사업의 전체적인 구조와 생태계를 보았을 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한 20%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시행사 관리나 정말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한 뭐 검사 이런 것들은 현실 세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난관이다라는 지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동산 RWA가 마냥 뭐 암흑인 건 아니고 저희가 보는 부동산 RWA는 이런 밝은 미래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영역에서 부동산 RWA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국경이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랜드마크 빌딩에는 부동산 RWA 통해서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는 그로 인해서 뭐 프로토콜이든 사업자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로 들었던 어떤 리츠 시장과 유사하듯이 리츠가 지금 한국 시장에 도입된 지 한 20년 후에는 75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글로벌로 통할 수 있는 RWA 부동산 자체는 더 큰 규모의 시장을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익 창출의 사례는 귀금속입니다. RWA에서 사실 귀금속이 좀 주목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금거래는 사실 한국거래소 이제 금에서 자유롭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금을 받으려면 뭐 부가세를 부담하거나 보관 수수료를 부담하면 또 소유하실 수도 있고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블록체인 상에서 이런 시도들이 어떻게 있나 살펴보다가 이런 거래하는 구조를 디파이와 연결하고 싶어하는 어떤 크레더라고 하는 기업과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레더 같은 경우는 그 관계사에서 한국금거래소라는 관계사가 있는데 이 금거래소는 실제 저희가 뭐 이렇게 금팔찌나 금반지나 이런 고금들을 매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매수된 금을 원래는 그 금 자체로 사고 팔았지만 이제 여기서 생골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금 형태로 디지털 금 형태로 바꾸고 이건 또 블록체인 지갑에서 금 NFT로 바뀌고 또 금 NFT는 골드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GPC라는 토큰으로 바뀔 수 있게 되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크레더가 바라는 것은 랜딩 프로토콜을 도입해서 실제 이제 금에서 시작한 어떤 금 토큰이 또 2차적인 디파이 시장에서도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금거래소는 연간 한 1조 원 정도의 어떤 유통량, 고금 유통량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크레더가 생각하는 이 랜딩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예대 마진을 주요 수익으로 하게 되는데 예대 마진이 보통 한 1%라고 보았을 때 한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겠다. 원래 있던 실제 금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이런 전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저희가 이제 본질적 가치와 또 실 사례들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두 가지 축이 있을 것입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정의한 RWA 안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좀 안정적인 자산인 귀금속이나 뭐 채권이나 증권 같은 것들은 이미 효율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 RWA 가치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또 메이커다오와 같은 웹3 프로토콜들은 수익 창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RWA는 사실 난이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 잘만 한다면 두 가치 모두 극대화시키는 어떤 결과물이 앞으로는 나올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예측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은 거래를 아예 못하고 있는 뭐 대기권이라든지 조망권 아니면 나중에는 뭐 화성 이주권과 같은 자산들도 자산화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 좀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RWA가 정말 실물이 더 예쁜지 좀 의견을 내기 위해서 차용한 프레임워크는 콜링그리지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좌측에서 보시는 것들이 사실 기술이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는 그 혁신성이나 어떤 예측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될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강한 규제가 적용이 되기 마련이고 반대로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심화되고 많이 받아들이고 한 뒤에는 예측성이 올라가고 대신에 이제 규제가 적절하거나 아니면 규제가 아예 필요 없도록 되는 현상을 해석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콜링그리지 딜레마에 빗대어서 한국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다른 해외는 또 어떤 상태인가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별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원 검증 절차인 KYC나 또 자금 세탁 방지인 AML 같은 기능들이 블록체인상에 실제로 존재를 해도 기존에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 라이센스 업자들이 분산 원장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런 시장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소유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는 지점, 그리고 그 원래는 블록체인 상에서 어떤 거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좀 한계점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연계가 불편한 구조인 어떤 한계들이 있고 또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그냥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조금 더 나아선 사례를 저희가 한번 보았는데 아까 콜링그리지에서 A점에서 이제 B점으로 좀 옮겨왔죠. 이건 일본의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조각 투자나 좀 새로운 자산 영역 말고도 기존의 효율적인 채권이나 증권 같은 정형적인 증권들도 토큰화 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 금융 기관들이 오히려 먼저 주도가 되어서 노드로 참여하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또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KYC나 AML 같은 것들도 신탁 회사들로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점점 더 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할 수도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지역에서의 특산물이나 아니면 온천 시설 이런 것들을 토큰화시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특징은 이제 디파이 환경과의 어떤 연계도 잘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싱가포르이 있겠습니다. 일본과는 조금 다른 형태긴 하지만 여기도 A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B 상태에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프로젝트 가디언이라는 시도를 싱가포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이고, 그래서 싱가포르 통화청 같은 경우에 금융기관들과 이제 협력해서 자산을 토큰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규제가 굉장히 좀 유연한 편이고, 뭐 유틸리티 토큰이나 일본과 좀 비슷하게 많이 확장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실제 SBI 은행 같은 곳에서는 뭐 외환이나 국채 토큰을 발행하기도 했고, 그다음 SC은행에서는
무역에서 발생하는 금융자산들을 토큰화시키기도 했고, 또 HSBC 같은 은행들에서는 구조화된 채권을 토큰화시키는 시도들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ERC20과 같은 다양한 토큰의 표준들을 규제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디파이 시장과의 어떤 연계도 굉장히 활발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콜링그리지 딜레마를 차용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최적의 상태는 균형점 C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규제와 적절한 기술의 예측성, 파급성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최적점 C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기술의 활용이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될까, 그리고 규제의 적용은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기록 보관, 데이터베이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종착지가 이제 디파이와의 굉장히 확장된 어떤 통합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점점 더 뾰족한 지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규제 같은 경우는 점점 더 확장되어서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인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이제 포괄적인 법령까지 마련되고, 그 다음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나 블록체인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권리들을 법적인 권한으로 인정해주는 단계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진 금융 시스템이 정말 정당하다라는 게 대중들의 합의가 되는 지점이 올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규제가 바라는 최종 종착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규제의 어떤 활용성이랑 그다음 기술의 활용성이랑 규제의 유연성이 마침내 이 종착점에서 만났을 때 콜링그리지 딜레마에서 말하는 그 최적점 C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RWA 시장이 이러한 지점으로 발전해야 된다라고 저희 팀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이런 종합적인 의견이 앞으로 RWA 시장에서 조금 더 참여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물자산 RWA 프론티어 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연구한 팀원 모두는 연단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라며 우선 현장 질문을 받고 라이브 채팅에 올라온 질문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로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달러 RWA가 스테이블 코인이 왜 달러 RWA가 아닌지에 대해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팀이 생각을 할 때는 RWA라는 게 결국 실물에 있는 자산의 가치를 그대로 가져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귀금속을 예를 들자면은 어떤 귀금속을 제대로 보관을 하고 그 귀금속에 대한 어떤 토큰으로서 가령 NFT를 민팅한다 했을 때 이 NFT가 결국 이 실물 자산으로 있는 귀금속이랑 바꿀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경우가 RWA인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가면은 테더사에서 1달러를 준다까지는 오케이인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블록체인 상에 모두 지금 디플로이 다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사에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달러를 저희가 받아가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그 달러를 실제 그 기관에서 계속 운용을 하고 있고, 앞에 아티브 장기동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운용 수익을 가지고 그들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민팅이 되어 있지만 이게 달러처럼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믿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지금 테더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가치랑 똑같지 않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를 추정하니까 RWA일 거야 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의 정의상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사의 모든 자산 가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달러 RWA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다른 질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STO 관련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실로 구현된 사례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국 RWA 관련 규제의 진척 정도를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 진척 정도가 질문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작년 2월에 가이드라인이 일단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행하고 유통 나눠 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올 예정으로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STO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뭐 하반기 즈음에 실 사례들이 아마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로 통해 들어온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겠습니다. 국내에서 도입 추진 중인 STO도 RW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STO 시장의 올해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내 STO 시장에 대한 전망은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좀 주목해봐야 할 점으로서는 올해 1월부터 이제 한국거래소가 샌드박스로 이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장내 시장을 신청을 해서 토큰 증권 시장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발행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통 시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공인한, 물론 샌드박스여서 아직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국가가 공인한 유통 시장이 있다는 점은 좀 국내 STO가 초기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주목해서 STO의 실사용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리테일 및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중심적으로 본다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연구한 실물자산 RWA 프론티어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